여러분, 고대 문명의 영토 범위가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선으로 그어진 영토의 경계선이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해외학자까지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경계는 선이 아니라 힘과 문화, 인간의 삶이 겹쳐 있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는 고대 국가 영토의 경계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지도 위의 영토, 그렇게 선으로 그어진 경계가 과연 진짜였을까? 사실 우리 역사 속의 영토는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으로 나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고 군대가 움직이고 질서와 영향력이 작동하던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부여에서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 그리고 고려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쪽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토 문제에서는 너무 축소시켰다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해외 석학이 있습니다. 바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역사학자 니콜라 디 코스모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국경은 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부터는 남의 땅이라고. 자를 대고 선을 그어버리는 방식은 그 시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고대 국가의 국경은 지도 위에 직선으로 그어지는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과 교역, 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겹쳐지며 형성된 넓고 유동적인 영향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의 영토란 선이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각으로 한국사를 다시 보면 발해와 고려, 그리고 고대 한민족의 역사 스케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명나라가 한반도 북방에 천령이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선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토 침범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코스모 교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이 천령이 설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이 공백지대가 아니라 고려와 중국이 서로 자신의 영향권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부딪히던 국경 공간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침략과 피해의 구도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동북 지역은 명나라의 행정력이 완전히 지배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세력이 맞닿아 있던 하나의 거대한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작동하던 발언권을 가진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과연 누구의 땅이었는가라고 묻는 질문은 당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누가 질서를 관리했는가였습니다. 명나라는 천령이를 세움으로써 여기는 우리 행정권이 닿는 영역이다라고 선언하려 했고 고려는 강력히 반발하며 그곳은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충돌은 어느 한쪽의 단순한 영토 침범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 질서 속에서 두 강력한 국가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걸고 벌인 영향권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한국사가 한반도 안에서만 움직인 역사가 아니라 만주, 요동,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된
역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강동 육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동 육주를 서희의 단판 이후 고려가 확보한 압록강 이남의 영토 정도로만 배우죠. 교과서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 육주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 연구자들은 강동 육주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압록강은 과연 어디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압록강 말고 사서 속에는 압록이라는 이름이 다른 지역 강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기록에는 고구려 시기의 압록수를 지금의 요하 일대로 보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압록이라는 이름에 쓰인 한자 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압록강의 녹자와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압록은 표기가 서로 다른데 사서들에서는 이 글자들이 서로 섞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압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지역을 가리켰던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강동 육주의 위치, 그리고 압록강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압록강의 동쪽 강동 육주가 요하의 동쪽과 압록강의 남동쪽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서는 압록수의 동쪽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 이번엔 군대를 움직여 땅을 되찾은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당시 고려 북부는 원나라의 쌍성 총관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북방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한 원의 전진기지, 그리고 고려의 숨통을 조이던 상징이었죠. 하지만 공민왕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1356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 지역을 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원 간섭기의 종식, 그리고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세워놓은 관료 체제는 붕괴했고 현지 세력들도 하나둘 고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령 이북, 우리가 잃어버렸던 북방의 공간이 다시 고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쌍성 총관부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쌍성 총관부가 함경도 일대, 즉 지금의 한반도 북동부에 있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를 두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려사와 원사에 등장하는 쌍성 총관부 관련 기록을 보면 경계가 분명한 지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 통치기구인 요양행성으로 표현합니다. 원나라의 총관부는 오늘날의 도청이나 시청 같은 고정 행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쌍성 총관부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거점으로 구성된 통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쌍성이 요동지역이라는 사서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엄진입니다. 공엄진은 사서에서 동북면의 요충지, 여진과 맞닿은 전초기지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만약 쌍성 총관부가 함경도 내부에만 있었다면 왜 공엄진과 함께 묶여 서술되었을까요? 고려사에서는 쌍성 총관부와 공엄진을 묶어서 수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엄진은 여진과 접한 변경의 요충지로 양 세력이 맞닿아 힘을 겨루던 접경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와 원이 맞부딪힌
국경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서적 증거입니다. 이 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쌍성 총관부의 영향력이 두만강 이북, 더 넓은 북방 공간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지나 반스 교수는 그녀의 저서 한국 국가 형성사에서 한국 고대사를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만 발전한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고대 국가들이 주변 강대국과 북방 세력과의 교류와 경쟁, 끊임없는 외교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성장했다고 분석합니다. 지나 반스 교수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고대사는 고립된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형성된 역사라는 것.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 주체적인 국가의 역사 말입니다. 영토 연구에서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바로 부여입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부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전쟁을 좋아하고 여러 나라를 침략했다.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싸움만 일삼던 호전적인 나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역사 기록을 차근히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약탈이나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부여가 북방 세계에서 유지하던 하나의 질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을 관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국경선을 칼같이 긋고 여기부터 내 땅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광대한 북방을 하나의 정치적 군사적 운영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관점이 영토는 선이 아니라 공간이다라는 현대 역사학의 시각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숙신, 예맥, 음루 같은 수많은 북방 부족들이 강줄기와 숲, 초원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북방 세계의 한가운데 질서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던 국가가 바로 부여였습니다. 말하자면 동북아 북방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던 맏형 국가이자 핵심 축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방 세계를 지배하고 질서를 만들었던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 부여를 포함한 고대 한민족계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여 왕이 친히 출정한다고 하면 사방의 부족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전쟁에 강하다는 걸 넘어서서 부여가 그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중심이었다는 뜻이죠. 북방 부족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고구려 이후 이 북방 공간을 이어받아 다시 운영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구축했던 북방 세계의 네트워크와 공간 질서를 다시 복구하고 재정립한 국가였습니다. 신당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쪽으로는 흑수말가를 막고 서쪽으로는 거란을 공격했다. 이건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발해가 북방의 여러 세력과 맞서며 완충지대 영향권 통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대조영 이후 무왕과 문왕 시기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발해는 북쪽으로는 흑룡강 일대, 동쪽으로는 연해주 해안,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까지 활동 공간을 넓혀가며 동북아 북방 세계의 핵심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북진과 확장은 단순히 약한 부족을 힘으로 누르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여러 세력과 관계를 조절하고 완충지대를 만들고 때로는 사신을 보내고
교역로와 군사로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세력권과 영향 공간을 운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대외 활동은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와는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사신을 주고받으며 외교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 질서 속에서 발해가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공간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해외학자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는 발해를 말갈과 고구려의 전통이 결합된 혼합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설명합니다. 즉, 발해는 고구려의 정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말갈이라는 북방 세력을 포용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낸 매우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발해가 거란 등 북방 세력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협상하며 때로는 당나라와 외교를 조율했던 과정을 동북아 북방 공간의 질서를 재편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발해의 북방 정책은 단순한 국경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선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북방 세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속에서 운영하며 완충지대와 세력권을 관리하는 공간 전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나 정복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치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어가려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 왕의 결단이나 어느 한 장수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지배층과 피지배층, 전사와 농민, 이주민과 토착 세력까지 모두가 하나의 질문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세계 속에 속해 있는가? 끊임없이 북을 향했다는 말은 단순히 지도를 위해서의 방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다고 믿었던 세계, 자신들이 이어가고자 했던 역사적 기억과 질서, 즉 정체성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북벌의 흐름, 그것은 한때 잊힌 이야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그 흐름은 우리 역사 깊은 곳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기억이었습니다. 부여에서 시작해 신라를 거쳐 발해와 고려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북방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온 흐름은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선으로 긋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었는지, 어떤 공간을 인식하며 살아왔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북벌이라는 말은 단순히 군대를 움직였다는 기록이 아니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 질서를 이해하는 사고,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려는 인식으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역사에 대해 자부심과 책임을 함께 느끼는 마음 속에 조용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북벌은 잊힌 역사가 아니라 한국사가 스스로를 이해해온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